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특강 진행하는 최병도 박사라고 하고요. 오늘 강연을 해주실 연사자분은 성기윤 박사님이십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칼텍이라 부르죠. 칼텍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하셨고 현재 나사 JPL 제트 추진 연구소라 하는데 그곳에 이제 연구 과학자로 계십니다. 주 연구 분야는 이제 적외선 분자 분광학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성기훈 박사님의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새 코비드 19 바이러스도 좀 심한데 이까지 나와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러 와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고맙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아마 이제 이야기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제 이 강의나 이야기가 좀 지겨우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화면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이번 강의 주제는 유기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나사의 우주 탐사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가 이런 유기 생명체 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을 두루두루 소개를 할까 해요. 이제 제 이름은 성기훈이고 현재 JPL에 근무를 하고 있고 JPL은 우리말로는 제트 추진 연구소라고 하는데 소속은 칼텍이라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소속인데 전속 연구는 나사 연구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을 하기를 우리가 이게 JPL은 이제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그 아폴로 때 달 지표면을 돌아다녔던 월면체도 만들었고 무엇보다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쏘아 올리는 데가 이제 JPL이에요. 하지만 JPL은 엄밀히 말하면 나사 소속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소속인데 그렇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JPL은 나사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사 연구를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JPL은 왜 나사가 아니냐면 이 선생님 같은 외국 사람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요. 원래 나사는 연방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라서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되지만 JPL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나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운이 따르면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린이 여러분한테도 이 JPL만큼은 언제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는 것이 JPL 전체 내부 전경인데 LA 다운타운에서 자동차로 한 40분 좀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좀 한마디 이제 밝혀둘 것이 있는데 이 어른들 세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비록 나사 JPL에서 일은 하지만 제 자신이 JPL과 나사의 대변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표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 개인의 의견이지 나사나 JPL이나 칼텍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사에서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알아들으면 되고 나사가 이렇다더라라고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 자, 뭐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고 나사는 이제 어쨌든 분기마다 내지는 그 10년 터울마다, 어때 짧게는 5년 터울마다 그때그때 핵심 과제들을 발표를 해요. 2020년, 2024년 요 5년 기간 동안의 과학의 핵심 과제를 나사는 무엇으로 잡았냐면은 이렇게 이제 4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크게는 5가지. 첫째는
기후, 첫 번째, 지구의 기후와 환경은 무엇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해 가는지, 쉽게 말해서 지구과학을 연구를 해요. 두 번째는 태양은 어떻게 그리고 왜 변해가는지, 또 지구와 나머지 다른 태양계의 모든 천체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태양 지구 물리학 이런 것이 한 파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천문학, 우주학 관련해서는 현재 그 기본 관심사는 뭐냐면 행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 생명체의 그 주제의 조그만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주론에 가서는 이 우주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고 우주의 기운이 무엇이며 미래에는 이 우주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 모든 질문들을 하나로 말한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이 지구 밖 우주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는가? 이 말은 이 나사가 발표한 중장기 과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만 있는가? 이 우주에 생명체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인간만 있는가? 아니면 생명체라는 것 자체가 이 지구에만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것이 이제 나사의 기본 과제예요. 우리 인류라는 것이, 인류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또 문명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 지식이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개척정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본성이 아닌가 싶어요. 옛날 이 그림이 나오는 이제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찾아내기까지 자기가 항해한 루트가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콜럼부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인도가 동쪽에 있는 걸 알지만, 인도가 어디 있어요? 이 스페인에서 출발했는데 아시아로 적힌 요 밑에 여기 인도가 있어요. 그죠? 인도를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지만 콜럼부스 생각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도 언젠가는 인도를 만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서쪽으로 항해를 했어요. 출발한 지 한 2달, 3달 만에 드디어 어떤 거대한 섬에 도착했는데, 콜럼부스는 처음에 이것이 인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인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서쪽에 있는 인도, 이래서 서인도라고 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안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인디안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거기서 연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대륙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신대륙의 발견이 유럽 사람들한테 미친 영향이 뭘까? 물론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영향도 많이 있지만, 이 유럽 사람들한테 미친 영향, 철학적 영향이랄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외에 다른 바깥에도 우리랑 비슷한 이 습생을 가진 세계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일깨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바깥에 뭔가 우리랑 비슷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쇼스탁이라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을 하기를 개척, 탐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좀 할 만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논증적으로 하나씩 생각을 해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사회나 문명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는 이 지구 이외에 뭔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첫 번째가 이 외계 행성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태양계 내에 행성들이 9개가 있는데, 태양계 바깥에도 행성이 있을까? 그 전에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관측한 지는 얼마 안 돼요. 한 20년 전인가 그런데, 지금은 이 망원경이 발달해 갖고 현재까지 며칠 전까지 확인한 외계 행성의 개수가
4,000개가 넘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의 행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별은 수천억 개가 있고 우리 은하 안에 내에서만도. 근데 그 행성 중에도 그 이제 케플러라는 우주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찾은 것만 하더라도 이게 별까지의 거리가 여기 있고 이것이 이제 행성의 크기를 수직으로 놓았는데 아래쪽에 있는 것이 크기가 작은 행성이고 위쪽에 있는 것이 크기가 큰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여기 지구라고 적었는데 지구 크기만한 행성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개수로 치면 162개까지 찾았어요, 현재. 이 162개가 크기가 지구 정도 되는 행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명체나 혹시 모르지만 무슨 어떤 이렇게 뭔가 통신이 가능한 뭐가 산다면 이 지구형 행성에 살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천문학자들이 이거를 열심히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잠깐만 우리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우리 눈에 보이는 밤 하늘이 과연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역을 보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우리 은하의 모형도예요. 우리는 우리 은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 바깥에 나가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모형도를 그리면 이러는데, 은하의 중심에는 별 무리들이 있고, 태양은 이게 보면은 중심에서 좀 이렇게 한참 떨어져 있어요. 끝에서 끝까지 이 직경이 10만 광년인데, 반지름으로 말하면 5만 광년이고, 태양은 중심에서 대략 한 3만 광년쯤 바깥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은하에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카시오페이아에 잘 보면 이제 이렇게 안드로메다 은하, 퍼지한 이미지가 보이는데, 그게 25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하 크기가 10만인데, 그게 25배 되는 그 거리에 또 다른 은하가 있는 거지. 그 은하와 은하 사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빈 공간이에요. 우선 이제 우리가 오늘 별을 이야기를 하니까 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우리 태양이에요. 그죠? 태양이 사실은 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이 가장 평범한 별이야. 이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4.3 광년 떨어져 있는 이 프록시마라는 별이에요. 선생님도 이 별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광년이 뭔지는 알겠죠?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야.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 눈 깜빡할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래. 달까지 빛이 갔다가 오는데 2.5초가 걸려요. 그런 속도로 4년을 넘게 가면은 거기에 가장 가까운 별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제일 가까운 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리우스라고 동쪽 하늘에 아주 밝은 별이 하나 있어요. 시리우스라고 들어봤죠? 그죠? 그거는 이제 한 8.6 광년쯤 떨어져 있어. 이 시리우스가 이집트 피라미드에 보면 이 호루스라는 신의 형상이 있는데 그게 개 모양을 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이집트에서 보면 시리우스가 춘분날 정동쪽에 시퍼렇게 떠오르는 게 그게 시리우스야. 그래서 이집트 사람한테는 시리우스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밝은 별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거는 데네브라는 건데 백조자리 그 꽁지에 있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녀성이에요. 1600광년이나 떨어져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맨눈으로 보이는 가장 멀리 있는 거는 4000광년이라 그래요. 이거는 멀리 있지만 밝기가 태양보다 10만 배요. 밝기가 어마어마한 밝기야. 그러니까 밝다는 소리는 크다는 소리야. 별이 크니까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4000광년이나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은하가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가 5만 광년이고 반지름이 10만 광년이고 반지름이 5만 광년이고 태양이 한 3만 광년쯤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4천 광년 하면 그거의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여기에 이 초록색으로 점선으로 나와 있는 요 정도가 뭐냐면
요 정도가 이 좋은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 범위고,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 요 안에 노란 점이 하나 있죠, 그죠? 노란 점 그것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밤하늘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만큼 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중력 현상을 잘 이용하면 여기에 별이 있다는 걸 알 수는 있어. 그래가지고 찾은 별이 거의 은하의 중심까지 가요. 27,000 광년까지 가. 이것들은 빛으로는 안 보이지만 중력 렌즈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하늘에 보이는 별의 개수는 대략 한 9,000개 정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때 이 6등급까지가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통계가 옛날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에 살기 때문에 아마 한 3등급까지 보일라나? 이렇게 몇백 개밖에 안 보일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정도 보려면 정말 시골 산속에 가서 거기에서도 바로 안 보이고 한두 시간을 어두움 속에 있어야 눈이 적응을 해야 이 정도 보일 거야, 아마. 이게 이제 이 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 그리고 별이 많은데, 그 많은 별들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외계 생명체가 현재 발견이 되었나? 아직은 발견이 안 됐어요. 외계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까? 아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적인 생명체는 아니지만 탄소를 바탕으로 하는 유기 생명체가 지구 이외에도 태양계 내에 예를 들면 생겨났을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 과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천체, 지구 밖 천체가 뭐냐면 태양계 내에 있는 천체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지. 옛날에 드레이크 박사라는 분이 우주에 이 은하가 이렇게 큰데 우리 인간처럼 뭔가 전파 통신을 할 수 있는 지적인 생명체가 몇 개나 있을까?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물론 다 이게 추정치야. 이게 정확한 계산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돼. 별이 얼마나 자주 생겨나는지, 별이 있으면 행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행성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니까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그게 어떤 환경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가 또 진화를 해갖고 문명을 이루어야 되지. 그 전파 천문학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랑 같이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그 가까이 거리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야. 인류가 유인원이 지구상에 나타난 게 대략 600만 년 전이야. 우리 인간이 우주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전파를 이용한 것이 불과 100년, 20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라는 것이 지구상에 있어도 다른 외계 지적인 생명체랑 통신을 하려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전파 통신할 수 있는 게 고작 200년이란 말이야. 이 45억 년이라는 기간 중에 고작 200년 동안 그게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200년도 안 될지도 몰라. 100년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선생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요 문명은 지극히 찰나인 거야. 찰나. 그러니까 설사 외계 이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또한 아주 찰나에 존재하고 사라지니까 그 시기가 딱 맞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옛날에는 어쨌든 뭐 아마 한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 은하네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지금은 그것이 5천만 개쯤 되지 않을까요? 추정치야. 물론 이게 다 추정치야. 이게 그렇다가 아니고. 왜 갑자기 숫자가 늘었냐면은, 여기 빨간 것에 행성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특히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행성을 찾아보니까 별 하나의 행성이 막 여러 개가 있더라는 거야. 별의 개수가 1000여 개면 행성의 개수는 수천억 개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탐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외계 생명체 내지는 생명 유기체를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외계 행성이 다가 아니고 지구랑 비슷한 조건을 가진 행성을 찾아야겠죠. 그죠? 지구랑 비슷한 행성을 가진 걸 찾는데, 여기 이제 관측을 해보면, 이거 실제 이제 관측 자료예요.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빨간 게 보이는 요것이 사실은 행성의 위치가 이렇게 포착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행성이 지금 아주 그 이 온도가 나비 녹을 정도의 그런 뜨거운 온도인 금성형일지, 아니면 생명체가 살기에 딱 좋은 지구형 행성일지, 아니면 땅덩어리는 있지만 아주 추운 공기가 별로 없는 화성형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외계 행성을 찾았는데 이것이 뜨거운 행성인지, 살기에 알맞는 행성인지, 추운 행성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그림에 보면, 가로축은 별까지 그리고, 세로축은 별의 크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흐르는 이것은 이제 일종의 생명의 강이라고 우리가 이 천문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물이, 수증기가 액체 형태, 즉,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별이 작으면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있고, 별이 크면 좀 더 먼 거리에 형성이 되는 거지. 이름을 하기를 골디락스라고 이름을 해요. 골디락스 존이라고. 이 골디락스는 저기 영국인가 어디 그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골디락스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산속에 들어갔다가 어떤 집을 발견했어요. 아기, 엄마 곰, 아빠 곰, 아기 곰 셋이 사는 집인데, 마침 그들이 외출 나간 사이에 이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베이비 베어가 쓰던 의자가 자기랑 사이즈가 딱 맞아. 밥그릇 크기도 자기가 쓰던 거랑 딱 똑같고, 침대에 가서 잠을 자는데도 침대 크기가 자기가 사용하는 침대 크기랑 똑같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똑같은 걸 말할 때 골디락스란 말을 써요. 골디락스 존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당연히 지구는 이 푸른스름한 이 골디락스 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을 한 거야. 화성도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춥긴 하지만 들어있어. 금성은 조금 바깥쪽이야. 근래에 글리지라는 외계 행성을 찾았는데, 이건 찾고 보니까 요 영역 안에 들어와요. 그 여기는 지구랑 비슷한 환경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랑 같다는 게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자, 어쨌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구랑 비슷한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찾아내냐 이거지. 어떻게. 많은 경만 있으면 될까?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분광관측이라는 거예요. 분광관측. 그것이 이 선생님이 하는 연구 분야가 그런 것 중에 일부예요. 특히 이 선생님이 하는 것은 적외선 쪽에 분자를 다루는 분자 분광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오늘 뭐 이런저런 분자 이야기를 많이 할 거야. 하지만 뭐 여러분들은 그런 걸 다 이렇게 뭐 외우거나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알면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면 새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알아놓으면 옛날에 내가 저런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요. 자, 지구가 있는데 지구 대기를 관통하는 빛이 있어. 지구 대기 자체에서 나오는 빛도 있고, 멀리 별빛, 태양과 같은 별빛에서 오는 빛도 있고, 그 별빛 너머에서 오는 빛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망원경으로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이제 그림을 만들어서 보면 그걸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스펙트럼을 잘 보면 이런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 이런 이게, 굴곡진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잘 분석을 하면, 이런 모양은 CO2에 해당되고, 이런 모양은 수증기에 해당되고, 이런 모양은 오존에 해당되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알아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직접 관측을 하고, 두 자료를 모아서
무슨 분자들이 있는지 알아내요. 무슨 분자들이 있는지 알아내면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생각 여행을 해봐요. 우리는 비록 지구에 있지만, 우리가, 상상의 우주선을 타고 저 태양계 멀리 밖에 갔다고 잠깐 생각을 해. 거기서 지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분광기를 가지고 바라보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하면 우리가 상상의 우주선을 타고 가서 봤다고 해도 되지만 아니면 있을지도 모를 어떤 외계인이 우리 지구를 분광 관측을 해.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아, 여기 이런 모양은 식물이 있구나. 여기는 산소의 증거고 수증기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메탄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하면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문학자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분광 관측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옛날에 1900, 이렇게 뭐 100년이나 200년 전에는 우리가 그냥 이 눈으로 보는 망원경 그걸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 천문 관측 천체 망원경이라는 것이 엄청난 기계 구조 전자 장비 덩어리예요. 자, 여기 이제 선생님이 팔로마 천문대라고 있는데 그 LA 근처에 있어요. 200인치 약간 직경이 5m 되는 망원경이 들어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돔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 이제 오게 되면 여기 한번 구경 가면 돼요. 비지터 센터가 있어. 방문객 센터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환영을 해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네. 왜 일찍 문을 닫느냐?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이제 천문학자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문을 닫고 낮에는 문을 열어. 그래서 이 돔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대한 장치들이 있어요. 돔 안에. 그 망원경이 이제 거울인데 그 밑에 보면 이런 이제 지금 불빛이 비치는 이 부분들이 전자장비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전자장비의 핵심이 뭐냐면 분광기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천문대에서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천문학과를 가야 되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기계학과를 나와도 이런 그 망원경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이 천문대 일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전자장비를 많이 알면 천문대 취직이 잘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천문학에 관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천문학을 할 것이 아니고 천문학에 관심이 있으면서 전자공학을 졸업을 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돼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공을 두루두루 이제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앞으로 내가 이야기할 텐데 분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생물학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천문학으로 연결이 돼. 곧바로 연결이 돼. 또 다른 이제 천문인데 하와이에 마우나키아라는 산이 있어요. 아주 높은 산이 한 4,000m가 넘어가는데 너무 높아서 사람이 한꺼번에 차를 타고 못 올라가. 중간에 중턱에서 하룻밤을 자야 돼요. 적응을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잘못하면 이렇게 건강에 해칠 수가 있어. 4,000m가 어느 정도 높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소백산 천문대 알죠? 그죠? 그게 내가 알기로 아마 1,300m쯤 돼. 1km 좀 넘어. 백두산 높이가 2,700m가 돼. 극동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산은 대만에 있어요. 대만에 있는 옥산이라는 데가 그게 뭐 거의 4,000m쯤 돼. 일본 후지산보다 높아요. 일본 후지산은 망원경을 설치할 수가 없어. 왜냐면 거기 눈이 덮여가지고 수증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왜 하와이에 갔느냐? 이 정도 올라가면 수증기가 없어요. 수증기가 없으니까 더 많은 영역을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어. 거기 소장이 재작년인가 이제 퇴임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을 알고 지내는 동료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돔 안으로 실제 들어가면 이런 거대한 전자장비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이제 분광기라는 거야. 그 분광기 구조를 보면, 자, 망원경의 주경. 이 하와이에 있는 망원경은 한 3m쯤 돼요. 크기는, 뭐 그 정도, 팔로마보다 크기는 작지만, 전자장비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도 좋고, 이제 빛을 받아들여. 이게 3m라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빛을 본단 말이야. 눈동자, 이렇게 여러분 눈동자가 까만 부분 그거를 동공이라 그래요, 그죠? 동공의 크기가 아마 1mm에서 2mm 그 사이쯤 될 거야. 그 고리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물을 인식을 하는 거야. 이 2mm라고 가정해.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빛을 받아들이는 동공의 크기 2mm라면 얘는 3m가 넘어.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빛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 빛을 이제 그 거울과 렌즈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분산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검출기에 넣어서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이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빛을 분산시킨다고 해서 분광이라 그래. 그래서 그걸 기록하는 장치가 이제 분광기예요. 이제 전문 관측을 한다는 소리는 사실 이런 걸 한다는 소리야. 여기 내가 주소를 적어놨는데 이 주소에 들어가면 지금 태양계 주변을 돌고 있는 우리의 행성들의 현재 위치가 나와. 그 위에 보면 또 시간이 있죠, 그죠? 이 시간을 타자를 치면 미래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1900년 1월 1일 현재 행성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거를 보여줘. 이게 시뮬레이션을 잘 해요. 계산에 관한 한 전체 관측 계산에 관한 한 JPL이 군의지인데요. 이게 가장 정확한 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일단 생명체를 찾는데 우리 태양계 내에 있는 거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별이라 하더라도 4.3 광년 걸리는 그곳은 아직 인류가 거리로 기계든 뭐든 간에 뭘 보낼 기술이 없어요. 하지만 태양계 내 전체는 보낼 수가 있어. 기간이 어떨 때는 길게는 화성까지는 8개월, 목성까지 토성까지는 10년,冥王星까지는 20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보낼 수는 있어. 뭐 잠깐 여담인데 이런 이야기 해봐요. 우리가 지금 신문이나 잡지에 보면 외계인 우주인을 만났는데요. 무슨 뭐 사람이랑 형체도 비슷하고 살결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런 각종 정언들이 많았어요. 외계인 이야기, UFO 이야기할 때 그런 정언들이 많았어요. 요새는 좀 많이 그런 것이 없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별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게 수천만 년 걸리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빛의 속도라는 것이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류가 기술이 덜 발달해서가 아니고 원래가 거리가 멀어요. 그 수천 년 걸리는 그 여행을 하려면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제 양식을 가지고 다녀야 되지. 그 양식만 해도 수만 년 먹을 것들을 재울 수가 없지. 그 대신 우리는 만약에 기계를 보낸다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따라서 저쪽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지적인 우주 생명체가 문명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구에 뭘 보냈다면 그때 온 것은 유기체가 아니고 기계란 말이에요. 기계. 그래서 자기가 우주인 만났다고 증언을 하는데 기계처럼 생긴 것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을 수가 있지만 뭐 사람처럼 살결을 가진 것을 만났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태양계 내를 우리가 보려 그래. 그러니까 태양계 내는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명체가 살 때는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니까, 땅덩어리가 있는 거를 쭉 골라보면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니메데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초점인 이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이 있어요. 타이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화성에 대해서도 많이 했고, 화성은 가까우니까, 또 금성도 가까우니까 많이 했는데 생명체와 관련해서 화성 이외에도 타이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수한 조건들이 뭐냐 하면, 일단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양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해야 되니까 공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도 적절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보호막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태양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방사능을 내뿜어. 자기장 이런 것을 내뿜어 가지고 사람이 보호 장비 없이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몇 분 안에 죽어. 방사능 때문에. 태양이 뿜어내는 이 방사능 내지는 지금 내가 말하는 방사능은 그 핵발전소 나오는 방사능하고 좀 다른 거야. 뭐 같은 것도 있지만 좀 그런 어떤 그런 이 방사능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우주선도 그렇고 엄청난 보호 장비를 입고 나가야만 돼. 우리 지구상은 그런 보호 장비가 있어. 그게 뭐냐면 지구 자체가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각종 아주 하이 에너지 입자들을 밖으로 이렇게 밀쳐버려요. 그래서 지구는 이 자기장 때문에 몇십억 년 동안 안정적인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명체를 이야기할 때 생명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사람을 예를 들면 이제 매 하루에 하루 3끼, 어떤 사람은 하루 2끼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한단 말이야. 식사를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에너지를 섭취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만 보면 자 그림에 여기 위쪽은 높은 에너지, 아래쪽은 낮은 에너지라고 치고 높은 에너지에 포도당, 산소, 물을 놔뒀어요. 이것은 서로 내버리면 반응을 해. 반응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내두다 보면 언젠가는 이 포도당이 내지는 산소가 소진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포도당과 산소가 많단 말이야. 그럼 뭔지는 모르지만 이산화탄소 물을 거꾸로 물에서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햇빛을 받아서 식물이 그것을 해요. 식물이 엽록소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 산소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체라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거를 동물들은 자기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 거지. 이 과정, 이게 이제 서로 결합을 시켜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소화가 이런 거예요. 소화가 뭐냐면 이 산소와 포도당이 잘 탈 수 있도록 음식물을 잘게 쪼개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 소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식물은 이제 거꾸로 하는데 옛날에 어떤 과학자가 하나 질문을 던졌어요. 이 식물의 경우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반응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근데 원래 반응식에 보니까 산소가 O라는 게 산소예요. 그죠? 이산화탄소에도 들어있고 물에도 들어있어. 그럼 식물이 호흡으로 내는 이 산소는 이산화탄소에서 나온 걸까? 물에서 나온 걸까? 그걸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 그거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에 한번 찾아봐요. 어떻게 이제 지금 이건 다 연구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면 식물의 엽록소가 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가 엽록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 이스라엘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래요. 앞으로도 누군가 이것을 성공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걸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성공을 하기만 하면 이 인류사의 엄청난 업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여간에 자, 영양소는 이제 포도당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생명체는 단백질, 여기 보면 아미노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도 영양소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단백질과 포도당의 차이를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생명체가 유기 생명체 지구에서 이제 탄생을 했단 말이야. 옛날에 지구에는 질소는 있었지만 산소가 없었어요. 옛날 지구. 그 대신 뭐가 있었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잔뜩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지구는 그 대신 산소가 있는 거지. 질소는 그대로인데. 물론 이 산소를 누가 만들어냈느냐면 바로 식물들이 만들어내요. 엄밀히 말하면 그 엽록소들.
엽록소에 해당되는 그런 그 플라크톤 이런 것들이 만들어냈어요. 이산화탄소는 어디 갔느냐? 빗물에 씻겨나고 바다에 침전되고 그다음에 조개가 사실 그 이산화탄소 이런 걸 자기가 섭취를 해가지고 조개 껍질 쉘을 만들어 그것들이 이제 눌려가지고 암석이 된 게 그 라임스톤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CO2는 많이 씻겨나오고 지금은 얼마 안 남았어. 물론 얼마 안 남은 것 중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CO2가 지금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 초창기 대기에는 질소가 많았고 산소는 없었다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생명체가 점점점 생겨난 거예요. 특히 식물. 그러면 오늘은 주로 타이탄을 많이 이야기할 텐데 타이탄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타이탄은 토성의 위성이에요. 그 타이탄은 지구 대기보다 이 대기가 공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공기가. 질소로 가득 찬 공기가 타이탄에 있어요. 옛날 초기 지구랑 똑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 부분, 이제 대륙권과 성층권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좀 이제 확대해서 보면 질소가 98%고 메탄이 CH4라는 것이 한 1%에서 1.5%요 사이쯤에 있어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지구의 대기와 비슷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혹시라도 여기에 뭔가 생명체에 해당되는 것이 생겨나지는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질소가 있고 메탄이 있는데 CH4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주변에서 들어오는 온갖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이온화가 되기도 하고 서로 분자가 결합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무수한 종류의 분자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분자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연구를 해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타이탄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대한 천체 화학 실험실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자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자, 아까 초창기에 지구랑 비슷한 환경을 가진 외계 행성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분광 관측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타이탄에 어떤 분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분광 관측이에요. 그 분광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자들의 분광 특성들을 먼저 알아야 돼. 그치? 그래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 실험실에서 분자들의 분광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제 주된 연구 일이에요.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닌데 제 연구비의 한 60%가 이런 거에 관계된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기계 장치, 이건 고분해능 푸르의 분광기라는 어떤 기계 장치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스를 하나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메탄을 어떤 그 장치에 집어넣어서 그 분광 스펙트럼을 찍어서 하나씩 분석을 해.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프로판 가스, 우리 알고 있는 그 프로판 가스 알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분광 스펙트럼을 찍어봤더니 이런 사진이 나왔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하나씩 특성을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거야. 각 이 특징들이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그 분광선이라고 하는데 분광선들이 어떤 주파수에 있고 얼마나 세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요. 실험실에서. 그런데 카시니 탐사선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제가 20년 전에 이렇게 보냈어요. 20년 전에 이게 쏘아 올려갖고 10년 전에 도착해서 10년 동안 여기서 토성과 타이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카시니 탐사선 이것도 JPL에서 직접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탐사선이 타이탄의 스펙트럼을 그 자리에 가서 찍었어요. 지구에서 찍으면 너무 이제 멀어서 잘 안 보이는 반면에 그 자리에서 가서 찍으니까 좀 더 정확하고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동료 천문학자가 연구를 해봤어요. 쭉 해봤는데 여기 이제 뾰족 나온 거 있죠, 그죠? 이 뾰족 나온 것이 이게
이게 뭔지 잘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마침 내가 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프로판은 이런 특성들이 있더라. 하니까, 아하, 그러면서 바로 요 위치에 있는 요 분광선이 요거더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발표한 데이터를 자기 계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요 뾰족 나온 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있어. 요거는 다른 거더라라고 알게 됐어. 그전에는 이 두 개 모양이 같은 분자에 속한 건지 아닌지 이 해결이 안 됐는데 선생님이 데이터를 줘가지고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뾰족한 요것만 프로판이고 나머지는 다른 거다고 하니까 그분이 다른 또 이 자료를 뒤져가지고 요것은 프로핀이라는 몰리큘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낸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이따 다시 그 얘기할 텐데 타이탄에 우리가 이런 수많은 걸 이미 알아냈어요. 이런 수많은 이 종류의 분자들이 이미 탐지가 되었어. 이제 그 중에 물론 이제 프로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직전에 이야기한 그 새로운 분자, 그 새로운 분자가 뭐냐면 프로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제 선생님도 그 중에 그 연구팀의 일원이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프로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 있게, 이거 알죠? 이렇게 물병,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것이 프로핀이에요. 플라스틱이 이제 폴리프로펜이라고 그러는데, 그 프로핀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물질이 이 타이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가 이거를 그 당시에 이 헤드라인 뉴스로 발표를 했어. 그러면 또 한 그룹은 또 이제 컴퓨터로 계산하는 그룹이 따로 있어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있는 또 다른 그룹이 그러면 자기들이 이 수많은 분자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됐나 몰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특히 알린이라는 새로운 분자도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측을 했어요.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 타이탄에 알린이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지. 아니나 다를까 같은 그룹에 이 친구는 그 닉이라는 친구인데 학부생이에요. 대학 4학년짜리 학생이야. 연구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게 시켰지.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알린이라는 것을 찾아냈어. 알린도 타이탄에 있더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제가 하는 실험실 일과 실제 천문 관측과 그 다음에 계산을 가지고 모델링하는 이것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분 그 중에 어느 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밖에 없느냐? 계산에 따르면 부탄이라는 것도 있고 톨루엔도 있고 뭔가 질소 결합물도 있고 이런 아직도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있을 만한데 아직 관측이 안 된 분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열심히 관측을 하고 찾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야. 자,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탄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탄소가 이제 C예요. 카본 C, 수소 원자가 H고 C하고 H가 결합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메탄이 되기도 하고 에탄이 되기도 하고 프로판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것들은 이게 여기 보면 선이 요거는 1개짜리고 여기는 선이 2개짜리가 있죠. 그죠? 여기는 선이 3개짜리가 있고 이게 이제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는가에 따라서 선이 1개도 되고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그럽니다. 또 선이 1개, 2개, 1개냐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모양도 결정되고 그래요. 이런 건데 지금 이제 탄소를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탄소 베이스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유기체라 그래요. 이 유기란 말이 이제 탄소가 들어간단 말이야. 유기 생명체라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왜 선생님이 질문을 해? 왜 생명체는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태어났을까? 만들어졌을까? 왜 수소도 아니고 산소도 아니고 질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탄소일까? 자,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주기율표, 그죠? 자, 주기율표를 좀 봐야 돼. 주기율표 보면 여기 이제 제일 왼쪽 위에 여기에 있는 게 수소 원자,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헬륨 원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생명체 이야기할 때 한 개씩 하나씩 짚어볼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수소가 있고, 우리 수소 많이 봐왔어요. 그죠? 메탄, 그러면 탄소 한 개에 수소 네 개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있어. 탄소가 있어. 탄소, 여기. 이 탄소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요 줄에 있는 칼럼이 다 그런데, 이 탄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탄소의 경우에는 4개까지 다른 옆의 원자랑 공유가 돼. 나누어 쓸 수가 있어요. 4개까지. 그 말은 뭐냐면, 이 탄소가 사실은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를 모아놓으면 탄소가 들어가 있는 분자가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탄소는 다른 거랑 잘 결합을 해. 생명체가 탄소를 베이스로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물론 질소도 있어요. 그죠? 질소.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산소가 있고, 이렇게 이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원자. 이 부분 가장 위쪽에 있는 거야. 수소와 헬륨을 빼면 가장 위쪽에 있다는 소리는 가장 가볍다는 소리예요. 그죠? 가장 가벼운 이런 원자들로 생명체가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인이라고 있는데, 인은 좀 특별한 존재예요. 인은 생명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은 반드시 바깥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인은 일종의 촉매제 비슷한 역할을 해. 그래서 인을 한자로 쓰면 그 불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인이 결합이 되면 화학 반응이 좀 더 빨리 일어나.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데, 나온 김에 이제 다른 이야기 하나 하면, 요 칼럼 탄소는 그 전자를 4개까지 다른 옆의 원자랑 서로 공유가 가능해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난다. 많은 종류의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소리가 아니고 온갖 종류와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규소라는 것이 있어. 요 칼럼에 있는 원자들은 다 그래요. 규소도 전자를 4개까지 공유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왜 규소 베이스 생명체는 없느냐 하면은, 이 규소는 상온에서 고체야. 모래의 주성분이 규소예요. 이 바닷가에 가면 모래 있지. 그 모래가 다 규소야. 이 주성분이. 산소와 규소가 그 모래예요. 그런데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컴퓨터 반도체가 규소를 베이스로 한단 말이야. 실리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소가 중요한 거예요. 탄소가. 자, 그러면 이제 이 탄소 베이스의 어떤 생명체가 탄소를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탄소를 기반하고 있는 그런 생명체의 구성 분자를 찾아보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즈도 보내고, 또 ISO라는 그 유럽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우주망원경도 만들었어요. 허블 같은 그런데 좀 다른 성질의 우주망원경. 물론 카신이라는 탐사선을 직접 거기 보내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많은 분자들을 알아냈는데, 그 중에 희한하게 하나가 뭐냐면 벤젠이라는 것이 있어. 벤젠 모양 구조는 이래요. 탄소가 6개고 산소도 6개야.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그지? 이 벤젠의 특징이, 그러니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분자라는 거예요. 이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분자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타이탄에 이런 모양들의 이 구조를 가진 나이트로젠이 질소 원자가 들어간 다른 것들도 많이 찾았어요. 뭐를 가지고 찾았냐면, 이 알마라는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찾았어. 이 칠레 산꼭대기에 이 전파 망원경 수십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어 놓고 동시 관측을 해서 이런 걸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국제 협력단인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가를 하고 있어요. 이 칠레에 있는
전파 망원경 단지 알마라는 곳이야. 찾아냈는데 문제는 이 전파로 관측을 하면 예를 들면 에틸 사이나이드라는 이름 여러분도 외울 필요 없어. 이런 분자가 타이탄에 있다 없다는 알아내지만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못 알아내. 특히 어느 위치에 얼마나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지는 이 전파 망원경으로는 관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적외선 망원경으로만 해야만 돼. 우리가 생명체가 이게 발현이 될지 안 될지는 어떤 분자들의 양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전파 망원경으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제 적외선 관측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벤진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 관측이 안 됐어. 발견이 안 됐어.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문학자들이 열심히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관측이 안 된 것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이거를 실험실에서 분광 관측을 안 해서 그래. 즉 선생님 같은 사람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실험실에서 관측을 안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특히 이제 그 낮은 이 타이탄은 추우니까 낮은 온도에 관측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나사에 연구 제안서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연구비를 받아서 지금 이런 연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피리딘, 피리미딘 이런 두 종류가 모양이 어떻게 벤젠이랑 좀 비슷하죠, 그죠? 다시 한번 피리딘, 피리미딘, 벤젠이란 모양 비슷한 모양의 고리가 들어있어. 다른 점이 뭐냐? 카본 대신에 질소가 하나 들어있어요. 카본 대신에 질소가 2개 들어있어. 그 차이뿐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벤젠이랑 구조가.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만약에 다른 것들이랑 좀 더 결합을 하면 어떠냐? 예를 들면 암모니아가 한 개 더 들어온다든지 산소 원자가 더 결합을 한다든지 또는 고리가 2개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점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4종류의 고리 분자는 좀 특수한 것들이야. 이름을 말하면 시토신, 티민, 아데닌, 구아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뭐냐? 유전 물질, DNA의 구성 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탄에 아직까지 이런 DNA 구성 분자들을 찾아내지는 못했어. 하지만 또 피리딘, 피리미딘까지를 아직 발견은 못했지만 요거의 직전 단계는 이미 찾았어요. 벤진. 근데 타이탄은 원래 대기 자체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벤진에 들어있는 탄소 하나가 질소로 바뀔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해요. 특히 컴퓨터 계산을 해보면 피리딘, 피리미딘이 거기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해. 이것이 있다는 소리는 DNA의 기본 단위가 되는 분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연구를 해 나가고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고리 분자, 고리 모양을 가지면 이 분자들이 서로 이 축척이 돼요. 3차원적으로 형성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원자들, 분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점점 분자의 구조가 커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 몸도 결국은 분자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 구조가 가지는 특징, 장점이 그런 것들이 있어. 또 다른 이야기 좀 전에 좀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말하면, 유기생명체, 우리가 지금 유기생명체, 지구 밖에 있는 유기생명체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유기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단백질이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은 뭐냐면 사실은 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어떤 분자의 질소가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질소 원자가 생명체 탄생의 필수 물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탄소가 질소로 끼어 들어가고 1개가 대치가 되고 2개가 대치가 되고 거기다가 나중에 빨간 것 산소까지 결합을 하면 그것이 바로 DNA 물질이에요. DNA 물질이 뭐냐?
생명체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구에서는 이 DNA의 물질은 생명체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자연적으로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내가 이제 선생님이 좀 길게 적었는데, 지구 바깥 우주에서 피리딘, 피리미딘 같은 분자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안다라는 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지구 바깥에서 DNA, RNA를 이루는 분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내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천체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요사이 새로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애스트로바이올로지라고 나사에서 엄청나게 크게 추진하는 프로젝트예요. 지금은 아직 생소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갔을 때쯤 되면 이것이 전체 물리학의 버금가게 인기 있는 과목이 될 거야, 아마. 이런 이제 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깥에서 보면 성간 물질이나 내지는 해성이나 이런 데서도 단백질 분자가 들어있는 운석이 발견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논문이 발표됐어요. 옛날 30년 전에 떨어진 운석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운석이 뭔지 알죠? 그죠? 땅에 떨어진 그 별똥별의 잔에 갈아가지고 분석하니까 거기서 단백질이 나온 거야. 뭐 이게 사이나이드라는 것은 그런 건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충분히 이 생명체의 원재료가 되는 분자들이 우주 바깥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걸 우리가 직접 찾아보고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일단 화성이 있고, 그리고 토성의 위성 타이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 자, 여기, 에탄이 있어요. 그죠? 에탄 우리가 이미 발견했어, 타이탄에서. 벤젠에 있어. 벤젠도 이미 발견했어요. 부탄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탄 아직 발견은 안 됐어. 선생님이 불과 몇 달 전에 이 부탄의 스펙트럼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 그래서 이제 다른 천문학자가 이 부탄의 선생님이 만드는 부탄 스펙트럼을 실제 관측 스펙트럼하고 지금 현재 비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라도 이제 부탄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 논문이 그게 이용됐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정작 발견한 것은 이렇게 군데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뭐냐면 이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까지 알려진 분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서로 무엇과 반응해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이건 그 다음에 또 반응은 어떻게 또 이걸 한꺼번에 알아낼 수가 있어. 이 컴퓨터가 좋은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 있지? 이거를 계산을 모델을 짜가지고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야말로 계산기예요. 계산을 시키는 것은 과학자고 계산을 하는 것은 컴퓨터인 거지. 그러면 과연 벤진이 여기 있고 이렇게 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체계가 맞더라는 거예요. 프로핀이 발견되었다 하면 발견된 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화학과 물리학과 천문학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의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제 또 다른 분자, 질소 화합물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요.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빨간 거로 표시가 된 요것들이 지금 선생님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선생님이 실험실에서 분광 자료를 만들어내자마자 천문학자들이 이걸 받아서 자기들 관측 데이터랑 비교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한 사람은 2015년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한 5년 전에. 이 사람이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지. 그걸 이어받아서 선생님이 이제 실험실 관측을 하는 거고,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사에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계획을 해요. 여러분 드론 들어봤어요? 드론? 이 중에 아마 드론을 이렇게 비행 조정을 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드론이 이제 무선 조정을 받아가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그림이 드론이에요. 그죠? 날개를
아래 위로 이제 이렇게, 여덟 개를 달아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날아다녀요. 이것을 이름을 붙이기를 드래곤 플라이라고 그래요. 이 잠자리를 드래곤 플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잠자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토성으로 다시 날려보내. 토성까지 가는데 7, 8년 걸려. 그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자, 보면은 발사가 언제지? 2026년. 그죠? 그 다음에 발사한 다음에 몇 년 후? 대략 8년 후에 도착을 해요. 그만큼 토성이 멀어. 그럼 지금으로부터 이제, 지금이 2000년이, 2020년이니까 14년 후야. 여러분들 보자. 지금, 중학교 3학년으로 잡으면, 고등학교 3학년, 대학 4학년, 그지? 14년 후가 되면, 박사과정 5년 하면은 13년인가? 그지? 대충 이제 박사과정 끝날 때쯤 되면, 이 드래곤 플라이에서 데이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좀 이렇게 눈여겨 둘 필요가 있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2026년부터 이제 준비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나사에서 이제 지금 이미 지금 그 기계 자체는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이제 이 과학 임무 이런 거는 2026년쯤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34년이 되면 피크를 이루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낙하산을 통해서 이제 이 타이탄은 땅덩어리가 있어요. 그죠? 타이탄이 이제 날려보내서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날아다니면서 관측을 해. 스스로 날아다니면서. 그런 거를 나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이제 선생님이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혹시라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중에 여기 관련해서 일을 한다면 내가 참 소원이 없겠네. 그러기를 아마 다 나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게 될지도 몰라. 그런 이제 선생님이 희망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이제 이런 좀 길게 강의를 했는데, 이 사실은 이제 나사에서 이 전 세계 박물관, 그 뮤지엄을 같이 묶어가지고 나사 박물관 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 이제 참가를 했는데, 그 박물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센터나 무슨 뭐 이렇게 천체투영관이나 뭐 심지어 동물원이나, 그러니까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과학에 관심 있는 모든 단체랑 서로 이제 연결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저기 LA에 폴 윤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현재 나사 태양계 홍보대사예요. 이제 발런티어로 해가지고 자원봉사. 본인이 이제 천체 수학 교수님인데 본인 천체와 천체 탐사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사에서 이런 박물관 연합회를 한다는 것을 한국에 알려줬어. 특히 대구과학관이 그 중에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나사랑 서로 직접적인, 이 대구과학관은 나사랑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구과학관에 있는 그 연구자분들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나랑도 길고 통할 수도 있고, 나사에 있는 다른 사람이랑도 많이 통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나사는, JPL을 비롯한 나사는 이제 여러분 같은 사람들한테 많은 자료나, 무슨 뭐 이렇게 사진에 대한 거를 최대한 요구하는 대로 도움을 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서 오늘 강의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이제 어쨌든 결론은 뭐냐? 이렇게 이제 나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탐사 계획을 가지고 이제 착착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런 우주와 은하와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져 있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우주로 나가는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여기 강의를 들으러 오신 어린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 현장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나사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박물관에 있는 선생님들 통해서 질문을 하면
우리나 나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대답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꾸 이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은 나사든 뭐든 간에 결국은 우리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야. 사람끼리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 강의고 좀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들어주면 돼요. 뭐 굳이 이제 세세한 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한 가지만 말하자면 저 멀리 외계 천체에 지구랑 비슷한 것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내느냐? 저 멀리 외계 천체에 유기체, 생명체, 분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내냐? 그것이 분광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다. 요것만 오늘 알고 가면 돼.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박사님 강연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저기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수소가 뭐예요? 수소가 뭐냐고 물어보네요. 수소, 그렇지. 질문은 좋은데, 수소는 이제 좀 할 말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 원자, 지금 아까 제가 보여준 그 주기율표는 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원자가 결합이 되고 분자가 되는데, 이 원자 중에 제일 간단한 것이 수소인데, 수소는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가 서로 결합이 된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수소는 양성자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자니까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을 해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서로 결합을 해버리지. 그지? 그러니까 전자가 이 핵 쪽으로, 양성자 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회전을 해요. 얼마나 빨리 도느냐? 빛의 속도의 20, 30%가 돼. 그 정도로 빨리 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전자가 구름처럼 안에 있는 양성자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랑 그것이 결합이 되었고 수소를 만들고 그것이 두 개가 되면 힐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양성자가 추가가 되면서 다른 원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수소고 우리 몸에 물이 H2O니까 수소 두 개와 물 한 개가 만나면 산소 하나가 만나면 물이 돼. 이런 수소는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주 기본 원자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원자예요. 네, 혹시 당연히 우리 생명체도 수소를 많이 이용하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타이탄까지 드론을 날린다고 했는데 그때 타이탄의 중력이 너무 강하거나 공기가 너무 약하거나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 때는 드론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 지금 질문한 친구는 너 공학자 되면 잘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타이탄에는 대기가 있어요. 지구처럼 두꺼운 공기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두꺼워. 1.5배가 돼.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바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드론을 날리는데 안정성이 중요하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아가야 되니까. 그 날아가다 추락하면 큰일 나죠. 그죠? 몇 조에 해당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보낸단 말이야. 가서 날아다니다 추락하면 큰일 나지. 그지? 그러니까 안정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날개를 8개나 달아놨어요. 그죠? 8개나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사실은 두껍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대답이 좀 내가 좀 허술한데, 어쨌든 이제 그 대신 이 지구에서 이 시험 비행을 많이 하겠지. 그지? 하고, 날개를 최대한 많이 달고, 날개를 최대한 대칭적으로 달고, 그래가지고 이제, 날리니까, 그런 공학적인 문제는
많이 그 연구를 해가지고 아마 해결을 할 거예요. 네, 다음 질문. 예. 그 토성은 춥잖아요. 음. 그러면 타이탄도 추울 거 아니에요. 근데 추우면 기계가 어떻게 다 작동하죠? 그것도 참, 그게 참,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가 사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예, 왜냐면, 토성도 그렇고, 우리 이제 일단 그 타이탄,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초점을 맞추면, 타이탄의 그 지표 온도가 이제 절대 온도로 70K니까 영하 200도가 돼. 영하 200도가 되니까 그냥 모든 것이 어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높아요. 계절이 있어. 계절이 있어.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에탄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떨 때는 에탄이 액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처럼 기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생겼다가 말았다 해. 물에 대양이 있는 건 아닌데, 에탄으로 만들어진, 바다가 있어요. 그죠? 그죠? 바다가 있는데, 추운 건 사실인데, 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 원천은 두 개가 있어. 첫째는 뭐냐면, 태양전지를 싣고 가는데, 그까지 가서 이제 태양전지를 펼쳐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솔라전지를 충전을 하기에는 태양전지를 아주 크게 만들어야 돼.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도 있어요. 주노라고 인공위성이 있는데, 목성으로 보낸 인공위성은 태양전지를 가지고 갔어요. 그 대신 아주 크지. 그래서 이 목성을 탐사를 할 수 있는데, 토성은 그거보다 더 멀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에너지 원천은 뭐냐? 이 열병합 원자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자그마한 원자로를 가지고 가. 그게 이제 우라늄 235가 있고 238이 있고 그런데 이 천문 관측용으로 특별하게 허용된 우라늄이 있어요. 235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 보이즈가 가지고 간 것도 그거예요. 보이즈가 그걸 장착해 가지고 지금 이 76년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의 5, 60년 넘게 보이즈를 작동을 시켰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나사 특히 JPL이 그 기술이 있어요. 그 소형 어떤 그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 서머니클레어라고 해요. 열병합 원자로라고 해. 그거를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꾸 충전을 해가면서 쓰는 거지.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또 다른 에너지원이 뭐가 있을지 그까지는 선생님도 잘 몰라. 내가 볼 때는 그 열 원자로를 쓸 것 같아. 네, 저는 그 에너지, 왜냐면 장치를 작동을 시켜야 되니까. 왜냐면 기계가 또 얼어붙으면 안 된단 말이야. 계속 기계를 이렇게 잘 작동이 되도록 이렇게 덮여줘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특히 이게 날아다니는 건 에너지가 특별히 많이 들어. 우리가 보면 새가 자연스럽게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새는 에너지가 많이 든단 말이야. 새는 그래서 뼛속이 비었어. 사람은 뼛속이 꽉 찼지만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 최고의 그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까 말한 드래곤 플라이 이것도 최대한 가볍게 만들면서 좀 오래 날아다녀야 되니까 최대한 많은 이 충전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이제 잘 만들어야겠지. 어쨌든 에너지 원천은 소형 원자로 서머니클레어라는 것이 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또 있어요? 목성이랑 토성, 위성이 많은데 토성한테 고리에 보인 거는 토성이 위성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목성도 고리에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이던데요. 그래. 넌 질문을 참 잘한다. 질문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토성은 고리가 보이던데 왜 목성은 안 보이냐? 질문이 그란 말이야. 그지? 네. 목성도 그 고리 비슷한 것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워낙 희미해가지고. 그 대신 토성은 워낙 선명해가지고 한눈에 딱 보이지만 목성은 그게 안 보여. 근데
고리가 있기는 있어요. 지금 이제 잠깐 예담인데 질문할 때 여러분들 이건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망원경을 이제 누가 소개를 했어요. 그럴 때 저 망원경의 이 망원경의 크기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거울의 크기가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저 망원경은 이 팔로마 망원경은 이 마우나 키아에 있는 망원경보다 크게 보이던데 크기가 얼마나 큰 거예요? 라든지 그지? 그 망원경의 도움은 예를 들면 그 천체 망원경은 왜 어느 나라는 높은 산에 있고 왜 어느 나라는 저 해변가에 있나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관측한 거를 한두 마디 섞어서 질문하면 좋아. 저 학생처럼 토성은 고리가 보이는데 왜 목성은 안 보이냐? 이런 것이 좋은 질문이에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은하와 은하 사이에 빈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게 이제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추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천체 관찰을 해가지고 이제 이 망원경이나 특히 이제 분광기, 검출기로 들어오는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어떤 그 별이든 은하든 아니면 어떤 그 신호를 보낸 그 물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별이 있으면 별까지 거리, 은하가 있으면 은하까지 거리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는 실제로 뭐가 없어. 그러면 문제는 이거야. 빛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통과할 수 있을까? 소리는 어떨까? 소리는 자, 달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말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소리는 뭐냐면 음파라 가지고 공기가 중간에 이렇게 전달을 해줘.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빛은 희한하게도 빛은 그게 돼. 빛은 중간에 뭐가 없어도 그냥 통과가 돼. 그러니까 저 멀리 은하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안드로메다 1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에서 오는 빛을 우리가 관측을 해. 그러면 이 안드로메다의 특성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많은 것들 알아낼 수가 있어. 만약에 이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 사이에 뭐가 있었다면 거기서 오는 빛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건대 뭐가 없다는 거지. 물론 뭐 제로는 아니고 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미국이 밤이거든요. 늦은 밤이라서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성기훈 박사님도 주무셔야 돼서 질문 하나 질문 뭐 예. 학부모님도 한번 뭐 이렇게 궁금한 거 학부모님들도 가능하십니다. 아무나 무슨 질문이든지 괜찮아요. 저는 교수님 말씀 듣고 이게 탄소가 되게 좋아졌어요. 가장 좋아하시는 원자 있나요? 있으신가요? 이유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무슨 원자나 분자가 있느냐?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천문학에서 다루는 분자들은 아주 간단한 분자들이에요. 메탄, 뭐 이렇게 CH4, 탄소 1개, H 4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말하는 단백질 이런 거는 수천 개의 원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생명체 진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지극히 천문학자들은 지극히 초창기 모델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지구상에서 이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것이 우리 과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물론 뭐 우연히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물리 법칙, 화학 법칙, 생물학의 법칙이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연이지는 않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 시간이 뭐냐면 45억 년이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특히 생명체가 최초로 탄생한 게 35억 년 전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전이니까 이 지구라는 행성이 생겼을 때는 10억 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35억 년 전에 뭐가 확 폭발을 해요. 그게 이제 프리캠브리안 폭발이라는데, 그 지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군가 그런 비유를 했던데, 지구의 나이 45억 년을 1년 12달 달력으로 치면 인간이 태어나는 게 아마 무슨 뭐 이렇게 3분 전인가 그래요. 12월 31일 자정 3분 전인가 태어나가지고 그래. 이 지극히 짧은 순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우주를 이야기를 하면. 하지만 인간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인간의 이제 미래성은 뭐냐면 이 찰나의 순간을 살지만 우리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아냈어요. 알아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과학을 하다 보면 과학의 묘미가 뭐냐면 생물학을 하는 사람은 생물학을 하고 물리학을 하는 사람은 물리학, 천문학, 화학, 지구학 따로따로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들 그 그림 맞추기 해봤죠, 그죠? 그 직소 퍼즐이라고 하는데 큰 판에 그림을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 조각 맞추기 있죠, 그죠? 그게랑 비슷해요. 누가 이런 비유를 했는데 물리학은 한쪽 기퉁에서 그걸 자기들끼리 해. 또 천문학은 오른쪽 기퉁에서 자기들끼리 하고 생물학, 그 다음에 무슨 화학, 미생물학 이런 것들 각자의 분야에서 하는데 어느 순간 경계점에서 만나면 이것이 아구가 절묘하게 착 맞아들어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체계와 지식체계가 정확하고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순진한 사람들이 혹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과학이 틀린 거면 어떡하냐.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뭐 아까 손 드셨는데 질문하실 건가요? 질문 한두 개 더 받을 수는 예, 있어요. 어차피 뭐 잠깐 안 자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지금 오늘 주제가 유기 생명체, 그러니까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는 게 목적인데요. 만약에 뭐 100년 뒤가 됐든 200년 뒤가 됐든 이 생명체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 과제는 혹시 뭐가 있는지, 정해둔 거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생명체가 인류에게 뭐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좋은 영향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 생명체를 이제 파괴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어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철학적인 문제랑 결부가 돼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그죠? 내지는 뭐 이렇게 정책에 따라서 이제 대답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생명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 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가 있고 내지는 하다못해 생명체에 해당되는 걸 찾았다고 해봐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체계가 맞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 그걸 이제 확장을 해가면,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 지구 이외에도 생명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아마 덜 외롭지 않을까? 왜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Are we alone? 그랬단 말이야. 우리뿐인가? 우리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좀 덜 외롭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로울까 해로울까 그건 이제 모르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슨 문제든지 간에 인류는 지금까지 그걸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말씀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 제 강의 듣고 고맙고 어쨌든 과학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나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14년 후 여러분들이 이 타이탄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하는 그런 과학자가
돼 있을 수 있을지, 이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꿈을 갖고 쫓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기 바래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요.